옛날 옛적 경상도 어느 고을 한켠에 서당 하나가 있었습니다. 훈장은 강노인이었지요. 고을에서 가장 꼬장꼬장하기로 소문난 양반이었습니다. 허리를 굽히는 법이 없었고 옷자락에 흙 한 점 묻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으며 그를 읽는 목소리만큼은 고을 어느 선비와 견주어도 밀리지 않는다고 자부하는 분이었지요. 그날 아침도 강노인은 서당 안에 꼿꼿하게 앉아 목청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군자는 하루라도 인을 어기지 않나니 근엄하고 장중한 글소리였지요. 마루 끝 학동들이 눈을 껌뻑이며 따라 있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따당, 따따당당. 가야금이었지요. 그것도 정악이 아니었습니다. 신명나게 뒤틀린 장터 타령이었습니다. 담장 밖에는 강훈장의 아들 창대가 동네 아이들과 주막 아낙네들까지 잔뜩 불러 모아놓고 가야금을 무릎에 올린 채 익살스럽게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군자는 하루라도 따당따당 인을 어기지 따따당당당. 엄숙한 글소리와 신명나는 가야금, 가락이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묘하게 뒤섞였습니다. 학동들이 킥킥거리기 시작했지요. 더 얄미운 것은 그 가락이 그냥 가락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강노인이 군자는 하루라도 하고 읽으면 창대가 담장 밖에서 기다렸다는 듯 따당따당 하고 받았습니다. 강노인이 인을 어기지 하면 창대의 손끝은 덩기덕쿵덕하고 말꼬리에 달라붙었지요. 처음에는 학동들이 꾹 참았습니다. 서당에서 웃었다가는 강노인의 지휘봉이 책상보다 먼저 등짝을 찾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맨 앞에 앉은 코을리게 하나가 그만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옆 학동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또 다른 학동이 코를 틀어 막았습니다. 강노인의 눈썹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수염 끝이 파르르 떨렸지요. 강노인은 끝까지 점잖게 하려고 했습니다. 지휘봉으로 책상을 딱 2번 쳤지요. 조용히 하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담장 너머 가야금이 그 박자를 그대로 받아쳤습니다. 딱딱따당, 딱딱따당. 이제는 학동들이 참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마루 여기저기서 킥킥, 푸읍, 흐흐 하는 소리가 새어나왔지요. 강노인의 귀끝이 붉어졌습니다. 귀끝에서 시작한 붉은 기운이 볼까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이놈들이 지금 글을 읽는 게냐, 장터판을 여는 게냐. 강노인이 책을 탁 덮는 것과 동시에 몸이 벌떡 솟았습니다. 아니, 솟았다기보다 튀어나갔습니다. 도포 자락이 발밑에 감기는 줄도 모르고 한 걸음 내딛는 바람에 몸이 앞으로 훅 쏠렸고 쏠린 몸을 붙잡으려 지휘봉을 휘두르자 앞줄 학동들이 우르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담장 밖 가야금은 기다렸다는 듯 그 움직임을 그대로 물고 늘어졌습니다. 따당 따다당 덩기덕쿵덕. 이놈. 학동들이 대문 밖으로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동네 아이들, 주막 아낙네들, 지나가던 엿장수까지 어느새 골목 어귀에 반원을 그리며 둘러섰지요. 창대가 그 앞에서 가야금을 고쳐 잡았습니다. 줄을 한 번 크게 쓸었지요. 맑고 청명한 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더니 손가락 하나로 줄을 튕기며 소리 높이를 조금씩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새 소리였습니다. 바람 소리였습니다. 어느새 그것이 흥겨운 가락으로 이어지자 둘러선 사람들 사이에서 절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 하나가 자기도 모르게 어깨를 들썩였지요. 그 순간 창대가 가야금을 옆구리에 끼고 훌쩍 일어섰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요.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지요. 강노인이 손을 뻗는 순간 창대는 이미 골목 안으로 유유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가야금 줄을 한 번 더 튕기고 갔지요. 따당. 골목 안에서 가락이 메아리처럼 한 번 울렸습니다. 강노인이 천천히 갓을 바로잡았습니다.
등을 꼿꼿이 폈지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학동들을 향해 낮고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들어가서 읽어라. 오늘도 어김없이 각 노인의 아침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창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부엌에서 된장국을 저었습니다. 낮에 골목을 내달린 것도, 각 노인이 맨발로 뛰쳐나온 것도 해가 지면 결국 이렇게 되었지요. 아무리 싸워도 한 집 식구였고 오래전부터 둘뿐인 집이었습니다. 창대가 뚝배기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지요. 상을 놓았습니다. 각 노인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지요. 낮의 일은 아무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각 노인은 가시 삐뚤어졌던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창대는 골목에서 도망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요. 그 말하지 않는 낮의 소동이 밥상 위에 조용히 깔려 있었습니다. 창대가 먼저 숟가락을 들었지요. 된장이 오늘은 안 짭니다요, 아버지. 각 노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지요. 창대가 국을 한 술 떴습니다. 숟가락이 그릇 언저리에 살짝 닿았지요. 딱. 각 노인이 밥을 한 술 떴습니다. 창대의 숟가락이 다시 그릇을 건드렸습니다. 토닥. 작은 소리였습니다. 창대도 처음엔 몰랐지요. 낮의 흥이 아직 손끝에 남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렸다가 올렸다가 자기도 모르게 밥그릇 언저리를 건드리고 있었지요. 딱, 토닥, 딱딱. 각 노인의 숟가락이 멈추었습니다. 창대가 그제야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지요. 얼른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밥상이 조용해졌습니다. 두 사람이 말없이 밥을 먹었지요. 숟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창대가 가끔 각 노인을 흘끗 보았지요. 각 노인은 보지 않았습니다. 꼿꼿하게 한 술 한 술 밥을 먹었지요. 창대가 다시 국을 떴습니다. 이번엔 조심했지요. 그릇에 닿지 않게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려놓는 순간 젓가락이 그릇을 건드렸지요. 딱. 창대가 숨을 참았습니다. 각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창대를 보았습니다. 창대가 눈을 동그랗게 떴지요. 젓가락이 주인을 닮아서 흥이 많아 탈입니다요, 아버지. 각 노인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국이 식기 전에 드세요. 각 노인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상 물려라. 아버지, 아직 반도 안 드셨는? 상 물리라 하였다. 각 노인이 일어섰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려다 문 앞에서 멈추었지요. 돌아보지 않은 채 낮고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고을 선비들이 온다. 그 자리에서 그 천박한 장터 가락을 털끝만큼이라도 내밀었다간 내놈 가야금을 아궁이 불뗏목으로 써버릴 줄 알아라. 문이 닫혔습니다. 창대가 혼자 남았습니다. 상을 바라보았지요. 반도 비지 않은 아버지 밥그릇이 보였습니다. 창대가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지요. 밥을 한 술 떴습니다. 씹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창대의 숟가락이 그릇 언저리에 스쳤지요. 딱. 창대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지요. 그냥 두었습니다.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것을 오늘도 끝내 죽이지 못했습니다. 각 노인이 아들을 혼자 키운 것은 창대 나이 5살 때부터였습니다. 아들만큼은 반듯한 선비로 키워내고 싶었지요. 그런데 창대는 글자보다 소리에 먼저 눈이 뜨는 사람이었습니다. 글자를 보면 졸았고 소리를 들으면 눈이 번쩍 떠졌지요. 각 노인이 회초리를 들어 책상을 탁 내려치면 창대는 움츠러드는 대신 그 소리에 맞춰 발장단을 탔습니다. 각 노인이 기가 막혀 다시 내려치면 창대는 박자가 바뀌었다며
발을 고쳐 맞췄지요. 이놈아, 회초리가 장단이냐? 헤헤헤헤. 창대가 바짓단을 걷었습니다. 종아리가 얼얼했지요. 그러나 이튿날이면 또 손끝이 장단을 타고 있었습니다. 글 공부를 시키려고 방에 가두면 1시경도 안 돼서 코 고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어보면 서책을 얼굴에 덮은 채 곤히 자고 있었지요. 강 노인이 서책으로 머리를 탁 내려치면 창대가 번쩍 일어나 허리를 폈습니다. 읽겠습니다. 지금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왜 잠이 드느냐? 글자들이 자꾸 춤을 춥니다. 아버지. 춤. 예. 요 획이 이쪽으로 가면 저 획이 저쪽으로 따라가고 보다 보면 눈이 감깁니다. 강 노인이 지휘봉을 들었습니다. 창대가 바짓단을 걷었지요. 종아리가 또 얼얼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종아리를 문지르는 그 손가락이 어느새 가락을 짚는 모양새였지요. 강 노인이 눈을 감았습니다. 마당을 쓸라고 빗자루를 쥐어주면 마당극 칼춤이 시작됐습니다. 빗자루를 세워 검처럼 쥐고 허공을 가르는데 발 디딤새가 어찌나 절도 있던지 지나가던 동네 아이들이 담장에 매달려 구경할 지경이었지요. 강 노인이 달려 나와 빗자루를 빼앗고 지휘봉을 들었습니다. 마당을 쓸라고 했지 칼춤을 추라고 했느냐? 창대가 바짓단을 걷으며 말했지요. 예, 아버지. 근데 아버지, 빗자루가 생각보다 무게중심이 좋습니다. 닥치고 걷어라. 예. 종아리를 맞고 나서도 창대는 빗자루를 잡는 손이 달랐지요. 검 쥐듯 잡았다가 강노인 눈치를 보고 얼른 고쳐 잡곤 했습니다. 가장 기가 막혔던 것은 창대 나이 12살 때였지요. 강노인이 학동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던 날이었습니다. 창대가 마당 한켠에 쪼그려 앉아 듣고 있었지요. 강노인이 못 본 척하며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 황 읊어 내려갔습니다. 그날 저녁 장터 어귀에서 그 천자문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늘천 따당, 따지 따따당, 거물현 따당당당. 제법 그럴싸한 가락이었지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따라 읊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장터 한켠에서 아이들이 천자문을 노래처럼 떼창하고 있었지요. 강 노인이 그 소리를 서당 안에서 들었습니다. 지휘봉을 쥐고 장터까지 쫓아가 창대를 붙잡아 왔지요. 그날 밤 창대는 서당 마당에 무릎을 꿇고 사서삼경 첫 구절을 100번 외워야 했습니다. 창대가 99번째 외우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가락으로 외우면 더 빨리 됩니다. 입 닥치고 외워라. 예. 100번째가 끝나고 창대가 일어섰습니다. 종아리가 얼얼했지요. 그런데 이튿날 아침 학동들이 서당에 오는 길에 사서삼경 첫 구절을 가락에 얹어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창대가 가르쳐준 것이었지요. 강 노인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었지요. 천자문은 외웠구먼. 혼자 중얼거리고는 헛기침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당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강 노인은 여전히 엄했고 창대는 여전히 흥이 넘쳤습니다. 혼이 나도 털고 일어났고 종아리가 얼얼해도 이튿날이면 또 손끝이 장단을 타고 있었지요. 강 노인이 아무리 단단히 눌러도 창대의 흥은 어디선가 반드시 새어나왔습니다. 눌러도 새어나오고 다시 눌러도 또 새어나오는 그 지긋지긋하고 끈질긴 싸움이 이 서당의 20년이었습니다. 가명에서 손님이 온다는 통보가 닷새 전에 왔습니다. 고을 서당의 학풍을 살펴보는 자리라 했지요. 강 노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허리가 더 꼿꼿해졌습니다. 평생 이 서당 하나를 붙잡고 살아온 강 노인이었지요. 고을 선비들이 자식을 맡기는 서당, 법도가 바로 선 서당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깊은 곳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끼던 강 노인이었습니다.
가명 손님들 앞에서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였지요. 강 노인이 마당을 쓸었습니다. 학동들의 글 읽는 순서를 맞추었지요. 목청이 좋은 아이를 앞에 세우고 더듬는 아이는 뒤에 두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준비했지요. 창대에게는 못을 박았습니다. 오늘만큼은 부엌과 우물 사이만 오가거라. 가야금은 눈에 띄지도 말고. 창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아버지. 대답이 너무 순했지요. 강 노인이 한 번 더 눈을 부릅떴습니다. 알아들었느냐? 알아들었습니다. 강 노인이 그 대답을 반쯤만 믿으며 돌아섰지요. 손님들이 들어온 것은 이른 오후였습니다. 가명에서 내려온 관리 둘에 고을 선비 서넛이 함께였지요. 강 노인이 마당 앞에서 맞았습니다. 허리를 굽히지 않았지요. 꼿꼿하게 그러나 예를 갖추어 맞았습니다. 손님들이 대청마루의 자리를 잡았지요. 학동들이 마당에 섰습니다. 강 노인이 지휘봉을 들었지요. 학동들이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엔 거침없이 읽던 아이들이 높은 손님들 앞에서 갑자기 굳어버렸지요. 목소리가 기어들어갔습니다. 더듬는 아이가 나왔지요. 박자가 무너졌습니다. 강 노인이 지휘봉으로 박자를 짚어주었지만 아이들의 눈이 손님들 쪽으로 자꾸 돌아갔지요. 대청마루의 손님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가명관리 하나가 옆 사람과 눈짓을 나누었지요. 강 노인의 등이 뻣뻣해졌습니다. 창대는 담장 옆에서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평소와 달랐지요. 창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딱딱한 자리에서 글을 읽으면 굳어버리는 아이들이었지요. 그러나 장단이 깔리면 달라졌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박자를 타면서 글이 술술 나왔지요. 창대가 그것을 수십 번 보았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가야금을 뜯으면 서당 안학동들이 저절로 흥을 타며 글을 외우던 것을 창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지요. 창대의 손이 가야금 쪽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요. 가야금은 눈에 띄지도 말라. 창대가 손을 걷었습니다. 다시 담장 쪽에 기대어 섰지요. 학동 하나가 또 더듬었습니다. 가명관리가 부채를 꺼냈지요. 창대가 다시 손을 뻗었습니다. 이번엔 거두지 않았지요. 가야금을 들었습니다. 담장 뒤에 쪼그려 앉아 줄을 아주 작게 손끝으로만 건드렸지요. 소리가 날듯 말듯 간신히 들릴 만큼만 깔았습니다. 따따따 따따따. 학동들의 귀가 번쩍 뜨였지요. 한 아이가 그 박자에 맞춰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이가 따라붙었지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박자가 살아났지요. 글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대청마루의 손님들이 고개를 들었지요. 오호, 귀에 잘 들어오는구나. 가명관리 하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다른 관리도 흥미로운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지요. 학동들의 글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강 노인의 어깨가 조금 내려왔지요. 됐다 싶었습니다. 그때 고을 선비 하나가 빙긋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허허, 강 훈장 서당은 가르치는 방식이 참 독특하시구려. 가락에 얹어 글을 외우다니 이거 장터에서도 통하겠소. 웃음기 있는 말이었지요. 그러나 듣고 나면 어딘가 걸렸습니다. 가명관리가 멋모르고 받았지요. 하하, 그러게요. 아이들이 술술 읽는 것이 신기하오. 강 훈장, 비법이 있으시오? 강 노인이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박 선비가 부채를 펴며 웃었지요. 비법이라니요. 저기 담장 뒤에서 가야금을 듣는 저 총각이 비법이지요. 허허, 강 훈장 댁 자제분이 워낙 재주가 출중하시니까. 또 웃음이 돌았습니다. 강 노인의 귀끝이 슬그머니 붉어졌지요.
그러고 보니 저 총각 올봄 장터에서 가야금 뜯는 것을 소인도 봤소이다. 어찌나 사람을 모으던지 장터 악사로 나가도 밥은 굶지 않겠더구만요. 강 훈장 같은 분이 자제분을 그쪽으로 키우실 줄은 몰랐소이다만 여전히 웃음기였지요. 그러나 이제 듣는 사람 모두가 그 웃음 뒤를 알고 있었습니다. 가명관리가 머쓱하게 웃으며 술잔을 들었지요. 최선비가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웠지요. 소인 아들이 올봄의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강 훈장께서 몇 해 전에 가르치셨던 아이지요. 훈장 덕에 그리 됐다고 집에서 늘 말하고 있습니다. 강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구려. 예. 그런데 최선비가 담장 쪽을 힐끗 보았지요. 강 훈장은 고을 자제들은 과거에 붙이시면서 정작 댁 자제분은 어떤 길로 세우실 작정이시오? 소문이야 워낙 자자하니 이 자리 계신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말끝을 흐렸습니다. 흐렸지만 뜻은 분명했지요. 박선비가 부채를 접으며 거들었습니다. 아, 그야 훈장께서 일부러 그리 키우신 것 아니겠소. 남의 자식은 글로 키우고 내 자식은 가락으로 키우는 것이 이 서당의 가풍이시라면. 하하하. 웃음이 터졌지요. 가명관리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영문을 다 아는 웃음이었지요. 모르는 척하는 웃음이었습니다. 강 노인이 그 웃음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고을 자제들은 과거에 붙이고 정작 제 자식은 가풍이 그러하시다면 그 말들이 웃음에 쌓여 하나씩 귀에 박혔지요. 평생 이 서당 하나를 지켜온 강 노인이었습니다. 법도가 바로 선 서당, 학풍이 반듯한 서당 그 이름으로 살아온 강 노인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은 남의 자식은 과거에 붙이고 제 자식은 광대로 키운 훈장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강 노인이 무릎 위에 놓인 손을 쥐었습니다. 웃음이 계속됐지요. 가명관리가 술잔을 기울이며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하긴 저 가락 솜씨 하나는 고을에서 따라올 자가 없다더니 오늘 보니 정말이구려. 학동들도 저 가락의 글을 외우고 어른들도 저 가락에 흥인하고 군장께서 참 다재다능한 자제분을 두셨소이다. 다재다능. 그 말이 칭찬인지 조롱인지 앉아있는 모두가 알고 있었지요. 강 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강 노인은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평생 이 서당 하나를 지켜온 자리였지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법도가 바로 선 서당, 학풍이 반듯한 서당을 그런데 지금 손님들 앞에서 들려온 말은 가풍이 가볍다는 것이었지요. 제 자식 하나를 못 다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강 노인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귀에 피가 몰렸지요. 창대가 담장 뒤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손님들이 왔을 때보다 마당이 더 조용했지요. 창대가 그 조용함 속에서 아버지의 등을 보았습니다. 꼿꼿한 등이었지요. 그러나 창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 등이 지금 얼마나 힘을 주고 있는지를 평생 저 등이 힘을 줄 때 어떤 모양인지를 창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지요. 강 노인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창대와 눈이 마주쳤지요. 강 노인이 지휘봉을 들었습니다. 담장 쪽으로 걸어왔지요. 창대가 가야금을 품에 안았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았지요. 지휘봉이 내려쳤습니다. 가야금 줄이 끊겼습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끊어진 줄 끝이 창대의 뺨을 스쳤지요. 가늘고 붉은 선이 그어졌습니다. 손님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학동들이 보고 있었지요. 마당의 모든 사람이 보고 있었습니다. 강 노인이 돌아섰습니다. 손님들을 향해 허리를 굽혔지요.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소란을 드렸습니다. 창대가 뺨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피가 묻어났지요. 그는 그 피를 내려다보다가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늘 하던 대로 능청을 떨면 이 자리도 지나갈 것 같았지요. 아버지, 저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말이 목구멍에서 걸렸지요. 웃음도 변명도 장단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대는 도우려 했습니다. 그것만은 분명했지요. 그러나 아버지의 눈에는 오늘도 언제나처럼 자신이 한 것이 다른 것으로 보였습니다. 창대가 뺨에 핏자국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그리고 끊어진 가야금을 품에 안고 천천히 일어섰지요. 강 노인의 등이 보였습니다. 돌아서 있었지요. 꼿꼿했습니다. 창대가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대문 앞에서 잠깐 멈추었지요. 돌아보았습니다. 강 노인이 손님들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등이 꼿꼿했지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창대를 보지 않았지요. 창대가 그 등을 보았습니다. 한참을 보았지요.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제가 장난친 게 아니었습니다. 마당이 조용했습니다. 손님들도 학동들도 모두가 그 말을 들었지요. 강 노인의 어깨가 아주 조금 굳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지 않았지요. 창대가 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끊어진 가야금 줄을 손끝으로 한번 건드렸지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창대가 대문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붙잡지 않았지요. 강 노인도 끝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마당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손님들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지요. 인사를 남기고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학동들도 흩어졌지요. 강 노인이 그 인사를 받았습니다. 꼿꼿하게 흔들리지 않는 척 받았지요. 마당이 텅 비었습니다. 강 노인이 혼자 남았습니다. 지휘봉을 내려다보았지요. 창대는 그날 밤 서당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튿날도 오지 않았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강 노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학동들을 모아 그를 가르쳤고 밥을 먹었고 잠을 잤지요. 평소와 다름없이 꼿꼿하게. 다만 아침마다 대문 쪽을 한 번씩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지 않은 척했지요. 강 노인의 하루는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었고 학동들이 오면 그를 가르쳤고 저녁이 되면 혼자 밥을 먹었지요. 꼿꼿하게 흔들리지 않는 척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하루를 채워나갔습니다. 다만 이상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학동들에게 그를 가르치다가도 서당 밖에서 바스락거리는 기척이 들리면 자신도 모르게 고개가 돌아갔지요. 담장 너머 누군가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리면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창대의 걸음걸이는 워낙 특이해서 강 노인은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지요. 그러나 번번이 아니었습니다. 강 노인이 다시 책을 짚었습니다. 학동들은 훈장 어른이 왜 자꾸 밖을 보시나 싶었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지요. 밥상이 가장 고요했습니다. 혼자 앉아 숟가락을 들면 자꾸 맞은편 자리가 눈에 들어왔지요. 그 자리가 비어있는 것이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숟가락을 들 때마다 귓가의 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딱, 토닥, 딱딱. 밥그릇을 건드리던 그 능청맞은 장단이었지요. 강 노인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들었습니다. 밥맛이 없었지요. 그러나 강 노인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내쫓은 것이 아니었지요. 제 발로 나간 것이었습니다. 아비의 회초리가 무서워 도망친 것도 아니고 쫓겨난 것도 아니었지요. 스스로 나간 놈이었습니다. 강 노인은 그렇게 정리했지요. 그렇게 정리하려 했습니다. 지휘봉을 보는 것이 불편해졌습니다. 서랍 안에 넣어두었지요. 꺼내지 않았습니다. 한편 창대는 장터 주막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냥 앉아 있었지요.
가야금을 끌어안은 제 끊어진 줄을 보았습니다. 줄을 갈면 다시 소리가 날 것이었지요. 그러나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끊어진 그대로 며칠을 두었지요. 그러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주막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노래를 불렀지요. 흥이 오르자 사람들이 창대를 보았습니다. 창대가 가야금 줄을 갈았지요. 손가락이 줄을 튕겼습니다. 가락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창대는 매일 밤 주막에서 가야금을 뜯었습니다. 소문이 퍼졌지요. 장터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창대의 가락은 사람들의 발을 붙잡았지요. 흥겨울 때는 덩실덩실 춤을 추게 만들었고 느릴 때는 술잔을 오래 들게 만들었습니다. 주막 주모가 흡족해 했지요. 달포가 지나자 고을 안에서 창대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창대는 잘 웃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언제나 싱글벙글이었지요. 누가 말을 걸면 능청스럽게 받아쳤고 누가 흥을 돋우면 가락으로 화답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창대를 좋아했지요. 이 고을 최고의 악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연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떠나면 창대는 빈 주막에 혼자 남았습니다. 가야금을 무릎에 올린 채 앉아 있었지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할 때는 몰랐는데 모두가 사라진 자리에 앉으면 가슴 한켠이 이상하게 텅 비었지요. 수천 명이 좋아해준들 정작 딱 한 사람에게는 여전히 인정받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장터 가락은 천하다고 그 가락으로 먹고 사는 것은 광대나 하는 짓이라고 그 말이 오래된 것처럼 귀에 박혀 있었지요. 창대가 줄을 한 번 튕겼습니다. 빈 주막에 가락이 울렸다가 사라졌지요.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주막에 고을 사람 서너시 늦게 들어왔지요. 술을 마시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대가 귀를 기울였지요. 새로 부임한 관찰사 이야기였습니다. 고을 사람들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관찰사가 부임하자마자 세금을 올렸다는 이야기, 민고의 손을 댔다는 이야기, 아전들이 관찰사 눈치를 보느라 백성들 하소연을 아예 막아버린다는 이야기 주거니 받거니 흘러나왔지요. 창대는 가야금을 듣는 척하며 귓속에 담았습니다. 주막은 원래 그런 곳이었지요. 온갖 말이 오가는 곳이었습니다. 아전의 아들도 오고 포졸도 오고 기생도 오고 장사치도 왔지요. 창대는 웃고 떠드는 사이 고을의 온갖 소문을 귀에 담아두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야기 끝에 한마디가 더 나왔습니다. 관찰사가 고을 서당 쪽도 벼르고 있다더라. 꼬장꼬장한 훈장 하나가 걸렸다나. 창대의 손끝이 가야금 줄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더 묻지 않았지요. 그러나 가슴 한켠이 서늘해졌습니다. 고을에서 꼬장꼬장한 훈장이라 하면 한 사람밖에 없었지요. 창대가 가야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줄이 팽팽했지요. 손가락을 얹었다가 걷었습니다. 오늘 밤은 가락이 나오지 않았지요. 주막 밖에서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서당에 아침이 왔습니다. 각 노인이 마당을 쓸었지요. 학동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각 노인이 자리에 앉아 지휘봉을 들었지요. 글소리가 시작됐습니다. 연애 아침과 다름없었지요. 창대가 나간 뒤로 서당은 조용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가야금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지요. 학동들이 더듬거려도 웃음이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각 노인이 그것을 조용하다고 생각했는지 허전하다고 생각했는지 그것은 각 노인만 알았지요. 글소리가 마당을 채웠습니다. 각 노인이 지휘봉으로 박자를 짚었습니다. 학동 하나가 더듬었지요. 각 노인이 다시 짚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은 아침이었지요. 그때 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지요. 여럿이었습니다. 묵직하고 빠른 발소리였지요.
학동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 노인이 지휘봉을 멈추었지요. 대문이 열렸습니다. 군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서당 마당을 군화발로 밟으며 성큼성큼 들어왔지요. 학동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책상이 밀렸지요. 서책 하나가 마당으로 떨어졌습니다. 강 노인이 일어섰지요. 이게 무슨 짓이냐? 군관이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관찰사 나리의 명의요. 사문난적의 죄로 이 서당을 폐쇄하고 훈장을 압송하라 하셨소. 강 노인이 그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지요.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군관들이 서책들을 마당으로 쏟아내기 시작했지요. 평생 모아온 것들이었습니다. 강 노인이 몸을 굽혀 서책 하나를 집어들었지요. 군관이 그 팔을 잡았습니다. 대청마루에는 관찰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비단 도포의 갓을 반듯하게 쓴 채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눈빛이 느긋했습니다. 오래 벼른 일을 마침내 치르는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강 훈장, 오래 기다렸소. 사문난적의 죄가 이미 낱낱이 적혀 있으니 순순히 따라오면 될 것이요. 강 노인이 관찰사를 보았습니다. 불온한 학문이라 하셨소. 그렇소. 사서삼경이 불온하다면 그 말씀은 성현께 직접 하시는 것이 좋겠소. 관찰사의 눈빛이 차가워졌지요. 포박하라. 군관들이 강 노인의 팔을 잡았습니다. 강 노인이 뒤로 물러서지 않았지요. 마당에 깔린 서책들이 발에 밟혔습니다. 평생의 것들이 흙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지요. 강 노인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당 대문이 활짝 열렸지요. 창대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가야금을 어깨에 맨 채였지요. 걸음이 느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지요. 마당에 나뒹구는 서책들을 밟지 않으려 발을 골라 디디며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창대의 뒤로 사람들이 따라 들어왔지요. 장터 상인들, 주막 아낙네들, 동네 아이들, 농사꾼들 우르르 밀려 들어오더니 서당 담장과 마당을 빈틈없이 에워쌌습니다. 담장 위에도 사람들이 올라앉았지요. 강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창대와 눈이 마주쳤지요. 창대가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팔이 붙잡혀 있었지요. 강 노인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창대는 알 수 있었지요. 저 눈빛이 지금 얼마나 힘을 주고 있는지를. 관찰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이놈은 또 웬 광대 놈이냐? 창대가 관찰사를 올려다보았지요. 그리고 천천히 마당 한복판으로 걸어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가야금을 무릎에 올렸지요. 줄을 한 번 훑었습니다. 따따따당. 당장 저놈을 끌어내라. 군관들이 창대를 향해 움직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담장을 에워싼 사람들이 앞으로 한 걸음씩 나섰지요. 군관들이 멈칫했습니다. 창대가 입을 열었습니다. 관찰사 나리, 소인이 오늘 나리를 위해 노래 한 자락 지어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닥치지 못하겠느냐? 감사합니다. 들으시겠다 하시니. 창대가 가야금 줄을 튕겼습니다. 흥겨운 가락이 마당에 퍼졌지요. 나리께서 부임하신 첫 달 고을 민고에서 쌀 300석이 사라졌다네.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나리 곳간으로 갔다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리께서 부임하신 둘째 달 세금이 2배로 올랐다네. 왜 올랐나 왜 올랐나 나리 주머니가 비었다네. 관찰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셋째 달엔 더 재미난 일이 있었지요. 나리께서 아끼시는 기생월향이 나리께 받은 비단이 20석 피라네. 그 비단은 어디서 났나 관아 창고 비단이었다네. 관찰사가 대청마루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저 광대놈의 헛소리를 믿느냐? 당장 저놈을 잡아라. 군관들이 다시 움직였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주막 주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헛소리가 아니오. 소인이 그 비단 두피를 월향이한테서 직접 봤소. 관아 표식이 찍혀 있었지요. 창고지기처럼 생긴 사내가 뒤따라 나섰습니다. 그 쌀 포대 소인이 날랐소. 포대마다 민고 표식이 찍혀 있었는데 날이 곳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봤소이다. 포졸의 아내로 보이는 안하기 목소리를 높였지요. 우리 영감이 그 쌀 나르는 날 밤불침번 서다가 봤소. 말하면 혼난다 해서 입 다물고 있었는데 이제는 못 참겠소이다. 한 사람이 나서자 또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마당을 에워싼 사람들 사이에서 목소리들이 하나씩 터져 나왔지요. 창대 혼자 폭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터 전체가 오래 눌러두었던 말을 이제야 꺼내는 것이었지요. 관찰사가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군관들을 보았지요. 웅성거리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창대를 보았지요. 그리고 각 노인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흙빛이 되었지요. 창대가 가야금 줄을 한 번 더 튕겼습니다. 날이 소인이 주막에서 가야금을 듣다 보면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듣게 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요. 이 이야기들이 조정상소로 올라가면 나리께서도 꽤 번거로우실 것 같아서요. 오늘 이 자리에서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관찰사가 창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창대가 관찰사를 올려다보았지요. 마당을 에워싼 수백 명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한참이 흘렀지요. 관찰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당 폐쇄를 철회한다. 군관들이 각 노인의 팔을 놓았습니다. 물러가라. 관찰사가 대청마루에서 내려왔습니다. 아까 들어올 때와는 걸음이 달랐지요. 느긋하던 발걸음이 어느새 빨라졌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가는데 장터상인 하나가 멋모른 척발을 슬쩍 내밀었지요. 관찰사가 비단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앞으로 휘청하고 쏠렸습니다. 뒤따르던 군관이 황급히 부축했지요. 관찰사가 군관을 뿌리치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마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그 꽁무니를 바라보았지요. 누구 하나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말리지도 않았지요. 대문이 닫혔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다가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장터 상인이 창대의 어깨를 두드리고 나갔지요. 주막 안악내가 수고했다며 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나갔지요. 마당의 각 노인과 창대만 남았습니다. 창대가 일어섰습니다. 가야금을 어깨에 메었지요. 마당의 나뒹구는 서책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몸을 굽혀 서책을 집어 들기 시작했지요. 하나씩 두 개씩 먼지를 털어 대청마루에 올려놓았습니다. 각 노인이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창대가 서책을 다 올려놓고 각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각 노인이 부축을 뿌리치지 않았지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대가 각 노인을 자리에 앉히고 돌아서려는데 서랍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반쯤 열려 있었지요. 군관들이 뒤지다 그냥 둔 것이었습니다. 창대가 무심코 서랍을 닫으려다 손이 멈추었지요. 서랍 안에 낡은 서책 뭉치가 있었습니다. 창대가 그것을 꺼냈지요. 펼쳤습니다. 낙서였습니다. 어릴 적 자신이 서책 여백에 그려놓은 것들이었지요. 기다란 줄에 점을 찍어 가락을 적어둔 것들, 빗소리를 옮겨 적은 것들, 아버지, 글소리에 박자를 표시해둔 것들, 그 낙서가 가득한 서책 뭉치였습니다. 창대의 손이 멈추었지요. 각 노인이 홧김에 찢어버리겠다 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찢는 신용을 했던 것들이었지요. 그런데 찢겨 있지 않았습니다. 버려지지도 않았지요. 서랍 깊은 곳에 고이 모아져 있었습니다. 창대가 각 노인을 보았습니다.
강 노인이 창밖을 보고 있었지요. 창대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창대가 서책 뭉치를 서랍에 도로 넣었습니다. 천천히 서랍을 닫았지요.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지요. 밥은 먹었느냐? 창대가 잠시 강 노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었지요. 못 먹었습니다. 강 노인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잘 익어라. 창대가 방을 나섰지요. 부엌으로 걸어가며 가야금을 마루 끝에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이 줄을 가볍게 스쳤지요. 따당. 마당에 저녁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창대가 아침에 방문을 열었지요. 문 앞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야금 줄이었지요. 세 줄 한 묶음이 문 앞에 그냥 놓여 있었습니다. 창대가 마당을 둘러보았지요. 강 노인은 이미 서당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학동들에게 그를 가르치는 목소리가 들렸지요. 근엄하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었지요. 창대가 줄묶음을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내려다보았지요. 그리고 피식 웃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가야금을 무릎에 올렸지요. 끊어진 줄을 걷어내고 새 줄을 팽팽하게 메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한번 튕겼지요. 맑고 팽팽한 소리가 났습니다. 창대가 서당 쪽을 보았습니다. 글소리가 여전히 들렸지요. 창대가 가야금을 고쳐 잡았습니다. 한마디 하려다 그냥 두었지요. 그로부터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하늘이 맑게 갠 날이었지요. 서당 마당에 햇살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학동들이 돌아간 오후였지요. 마당이 조용했습니다. 강 노인이 마루 끝에 앉았습니다. 지휘봉을 손에 쥐었지요. 창대가 마당 한켠에 앉아 가야금을 무릎에 올렸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었지요. 강 노인이 지휘봉으로 마루를 쿵 한 번 쳤습니다. 창대가 줄을 한 번 튕겼지요. 따당. 강 노인이 다시 쳤습니다. 쿵, 쿵. 창대가 받았지요. 따당, 따따당.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강 노인의 박자가 딱딱했지요. 창대의 가락이 그 박자를 벗어났습니다. 강 노인이 지휘봉을 고쳐 잡았지요. 다시 쳤습니다. 창대가 다시 맞췄습니다. 쿵 따당, 쿵쿵 따따당, 쿵따쿵따 따당따당. 어느 순간부터 박자가 맞기 시작했지요. 엄한 소리와 신명나는 소리가 이번에는 담장 밖과 안으로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강 노인의 지휘봉이 마루를 치고 창대의 손가락이 줄을 탔지요. 강 노인이 입을 열었지요. 박자가 느리다. 아버지 장단이 빠릅니다. 내 장단이 기준이다. 예, 예. 창대가 능청스럽게 대답하며 가락을 맞추었습니다. 강 노인이 콧소리를 냈지요. 마당에 햇살이 길게 누웠습니다. 이웃집 담장 너머로 그 소리가 흘러나갔지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귀를 기울였지요. 서당 마당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지휘봉 소리와 가야금 소리가 뒤섞인 들어본 적 없는 가락이었지요. 묘하게 잘 어울렸습니다. 가야금 한 가락 때문에 꼬장꼬장한 훈장님의 서당이 한바탕 뒤집힌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글 읽는 소리와 장터 가락이 뒤엉키고 근엄한 체면과 감출 수 없는 흥이 부딪히다 보니 결국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꼭 한 가지 모양으로만 자라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지요. 어떤 이는 글로 마음을 세우고 어떤 이는 소리로 마음을 풀어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가야금 줄만큼이나 만만치 않은 소리가 또 있습니다. 밤 깊은 집 안에서 또다닥 쿵덕쿵덕 울려 퍼지는 다듬이, 방망이 소리 말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던 두 안악이 말로는 끝내 하지 못한 자존심 싸움을 다듬이
소리로 벌이게 된 이야기입니다. 한쪽은 빠르고 날카롭게, 다른 한쪽은 묵직하고 단단하게. 온 동네 사람들의 잠을 설치게 만든 두 안악의 기막힌 다듬이 전쟁,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 경기도 어느 고을에 이웃해 사는 두 안악이 있었습니다.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윗집에는 덕임네가, 아랫집에는 춘섭네가 살았지요. 윗집 덕임네는 시집 온 지 3년 된 새댁이었습니다. 매사 야무지고 깔끔하여 밥 한 그릇을 지어도 뜸을 딱 맞추고 옷 한 벌을 다듬어도 구김 하나 없이 빳빳하게 내놓는 솜씨였지요. 시어머니가 우리 덕임이 손에서 나온 것은 뭐든 반듯하다며 이 집 저 집 자랑하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아랫집 춘섭네는 고을에서 손꼽히는 살림꾼이었습니다. 손이 빠르고 눈썰미가 좋아 동네 잔치상이 있는 날이면 이래 춘섭네가 불려갔지요. 음식 솜씨며 바느질이며 다듬이질이며 어느 것 하나 모자람이 없어 동네 안악들이 춘섭네한테 배우면 시어머니 잔소리는 없다고 할 만큼 인망이 두터운 안악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담장을 사이에 두고 날마다 마주쳤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나면 덕임네 왔는가? 춘섭 형님 먼저 가시게 하고 서로 길을 비켜주었고, 장터에서 마주치면 형님 뭘 사러 오셨어요? 응, 덕임네도 왔구먼 하며 나란히 걷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다운 이웃 사이였지요. 그러나 속으로는 달랐습니다. 덕임네는 생각했습니다. 춘섭 형님이 잔치상은 잘 차린다지만 다듬이질만큼은 내가 낫지. 춘섭네도 생각했습니다. 덕임네가 야무지다 하지만 아직 내 앞에서 솜씨를 논하기엔 어리지. 두 사람 다 입 밖에 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물가에서 눈이 마주칠 때면 서로 알았지요.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 팽팽한 기운이 담장 위에 늘 조용히 걸려 있었습니다. 불씨가 당겨진 것은 6월 어느 맑은 날 오전이었습니다. 우물가에 안악 서넛이 모여 빨래를 하고 있었지요. 덕임네도 나와 있었습니다. 남편의 하얀 두루마기를 물에 헹궈 탈탈 털더니 팔을 쭉 뻗어 빨랫줄에 넣은 참이었습니다. 두루마기 옷깃이 햇살을 받아 눈이 부시게 휘었습니다. 풀이 잔뜩 먹여져 빳빳하기가 마치 판자 같았지요. 덕임네가 두루마기를 바라보며 흐뭇한 듯 고개를 끄덕이다가 슬쩍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침 춘섭네가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를 지나치고 있었지요. 춘섭 형님, 덕임네가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이번에 장터 가거든 우리 집 남편 두루마기 옷깃 좀 보셔요. 풀을 어찌나 잘 먹여 다듬었는지 옷깃으로 종이도 찢겠다고 동네 사람들이 아주 난리랍니다. 춘섭네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물동이를 인 채로 덕임네의 두루마기를 한번 보았지요. 흰 것은 흰데 춘섭네가 보기에 그건 그냥 빳빳할 뿐이었습니다. 자기 남편 옷처럼 은은하게 윤기가 도는 맛이 없었지요. 다듬이질을 많이 한 것과 잘한 것은 다른 법인데 덕임네는 아직 그것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춘섭네의 눈썹이 아주 잠깐 꿈틀했습니다. 그러나 춘섭네는 물동이를 고쳐 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냐, 덕임네가 고생이 많았구먼. 하지만 옷이란 자고로 빳빳한 맛도 좋지만 두드릴 때 정성이 들어가야 비단처럼 고운 빛이 나는 법이란다. 말을 마치고는 유유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물동이 하나가 머리 위에서 흔들림 하나 없이 얹혀 있었지요. 덕임네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단처럼 고운 빛. 입술이 아주 조금 당겨졌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덕임네는 안방 다듬이돌 앞에 앉아 방망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남편의 저고리 한 벌이 다듬이돌 위에 올려져 있었지요. 낮에 이미 한 번 다듬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다시 가는 것이었습니다. 방망이를 들었습니다. 내리쳤습니다. 또다닥 톡 또다닥 톡.
톡 빠르고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평소 덕임네의 다듬이질보다 2배는 힘이 들어가 있었지요. 담장 너머 아랫집에서는 춘섭네가 이미 이불을 펴고 누워있던 참이었습니다. 눈을 감으려는데 소리가 들렸지요. 또다닥 톡, 또다닥 톡. 춘섭네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지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경쾌해지고 있었지요. 마치 누군가에게 들으라는 듯, 마치 이게 내 솜씨다라고 말하는 듯. 춘섭네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요것 봐라. 춘섭네가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벌떡 일어나 다듬이돌 앞에 앉았지요. 방망이를 집어드는 손이 야무졌습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덕임네의 박자를 들었습니다. 또다닥 톡톡, 또다닥 톡톡. 빠르고 가볍구먼. 춘섭네는 코로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방망이를 들었지요. 둥두덕 쿵덕, 둥두덕 쿵덕. 빠른 것과는 다른 묵직하고 단단한 가락이었습니다. 빨리 치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라 이렇게 힘이 고르게 들어가야 옷감에 윤기가 배는 법이오라고 말하는 것 같은 박자였지요. 담장 이쪽에서 덕임네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손이 잠깐 멈추었지요. 저건 빠른 게 아니라 묵직한 것이었습니다. 저 느린 쿵덕 소리가 왜인지 자기 또다닥 소리보다 더 당당하게 들렸지요. 덕임네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방망이를 더 힘차게 내리쳤습니다. 타타타탁 톡톡톡. 춘섭네도 지지 않았습니다. 쿠구구궁 탁탁. 2집의 불이 나란히 켜져 있었습니다. 담장 이쪽에서도 불빛, 담장 저쪽에서도 불빛. 온 동네가 잠든 깊은 밤에 2 안악의 방망이 소리만 번갈아 울렸지요. 마침 야경을 돌던 박서방이 그 골목을 지나치다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2집 담장 밑에 서서 귀를 기울였지요. 이쪽에서 또다닥, 저쪽에서 쿵덕, 이쪽에서 타타탁, 저쪽에서 쿠구궁. 박서방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린가. 밤중에 2집에서 아주 작작작작 난리가 났구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는 야경길을 계속 걸었습니다. 방망이 소리는 새벽 달기 올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덕임네와 춘섭네는 우물가에서 마주쳤습니다. 2 사람 다 눈밑이 거무스맸습니다. 밤을 꼬박 지샌 탓이었지요. 덕임네가 먼저 물을 길었습니다. 춘섭네가 뒤따라 두레박을 내렸지요. 2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 깃는 소리만 출렁출렁 났지요. 춘섭네가 먼저 물동이를 이었습니다. 덕임네, 어젯밤에 잘 잤는가? 예, 형님. 잘 잤지요. 허허, 그렇구먼. 2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주 태연하게. 그러나 그날 밤에도 2집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방망이 소리는 어젯밤보다 더 빨라졌고 더 거칠어졌습니다. 또다닥과 쿵덕이 담장을 사이에 두고 밤새 맞부딪혔지요. 마을의 방망이 박자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도 먼저 방망이를 내려놓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열흘이 지나도록 2집의 다듬이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추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더 깊은 밤까지 이어졌지요. 처음엔 이경얼근쯤 시작하던 것이 어느새 초저녁부터 시작되었고 새벽 달기 울고 나서도 한참을 더 이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눈치를 채기 시작한 것은 닷새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두부장수 최서방이 새벽 두부를 만들다 말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 시작됐구먼. 이쪽에서 또다닥 저쪽에서 쿵덕. 최서방이 두부틀을 누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저 2집 안악들 잠은 언제 자는 건가?
박서방 아내가 옆집 김서방 아내에게 소곤거렸습니다. 덕임네랑 춘섭네가 요즘 밤마다 다듬이 전쟁을 벌인다는 거 알아요? 알지요. 나도 그 소리에 잠을 못 자는 거려. 어젯밤엔 사경쓰근까지 하더라고요. 도대체 뭘 그리 다듬는 거래요? 글쎄요. 옷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옷감을 새로 사다가 다듬는 게 아닌가 싶어요. 두 사람이 소곤대는 사이 마침 덕임네가 우물가를 지나쳤습니다. 두 안악이 얼른 입을 다물었지요. 덕임네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안녕하셨어요. 하고 고개를 숙이고는 유유히 걸어갔습니다. 눈밑이 거무스름한 것을 빼면 지극히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두 안악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눈을 마주쳤지요. 저 사람 잠을 얼마나 자는 거래요? 사실 덕임네는 거의 자지 않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살림을 하고 밤에는 다듬이돌 앞에 앉았지요.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손목도 시큰거렸습니다. 그러나 방망이를 내려놓으면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춘섭네의 쿵덕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비단처럼 고운 빛이 나는 법이란다. 그 말이 자꾸 생각났지요. 덕임네는 이를 악물고 방망이를 다시 들었습니다. 또다닥 톡 또다닥 톡. 담장 너머 춘섭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낮에 쪽잠을 1시간 자고 일어나 저녁을 짓고 밤이 되면 다듬이돌 앞에 앉았지요. 솔직히 말하면 다듬을 옷감이 더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듬은 것을 다시 꺼내 또 다듬는 것이었지요.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담장 이쪽에서 또다닥 소리가 나는 한 이쪽도 쿵덕으로 답해야 했습니다. 열나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두 집의 방망이 소리가 한창 달아오를 무렵 마침 이 마을을 지나던 나그네 하나가 골목에서 발을 멈추었습니다. 등짐을 진 중년 사내였지요. 이 고을이 처음인 듯 두리번거리며 걷다가 두 집에서 번갈아 울려 나오는 방망이 소리를 듣고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이쪽에서 타타타탁 저쪽에서 쿠구구궁. 이쪽에서 또다닥 톡톡 저쪽에서 동두덕 쿵덕. 나그네가 한동안 서서 듣다가 마침 지나가는 동네 노인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어르신, 저 두 집에서 밤마다 이렇게 요란합니까?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요. 보름째라오. 저 두 집 안악들이 다듬이 솜씨 자랑을 하는 게요. 처음엔 동네 사람들이 잠을 못 잔다고 야단이었는데 이젠 오히려 저 소리가 안 나면 잠이 안 올 지경이 됐소. 나그네가 눈을 둥그렇게 떴습니다. 아니, 보름째를요? 노인이 피식 웃었습니다. 사물놀이패 두 팀이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매일 밤 결투를 벌이는 것 같지 않소. 장단도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요. 이거 듣다 보면 절로 어깨가 들썩인다오. 나그네가 고개를 기울이며 다시 들었습니다. 타타타 쿵덕 타타타 쿵덕. 그러고 보니 묘하게 어울렸습니다. 서로 다른 박자가 부딪히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기도 했지요. 나그네가 혼자 고개를 끄덕이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별 동네 다 있구먼. 20날이 지났습니다. 이제 덕임네와 춘섭네의 다듬이 전쟁은 이 고을에 소문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터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고 주막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지요. 덕임네 방망이 소리가 더 빠르다던데요. 무슨 소리? 춘섭네 박자가 더 묵직하고 깊지요. 빠른 게 이기는 겁니까? 묵직한 게 이기는 겁니까? 그야 결과물을 봐야 알지요. 그러나 결과물을 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두 안악 다 다듬은 옷감을 밖에 내놓지 않았으니까요. 담장 안에 꼭꼭 숨겨두고 우물가에서 만나면 아무 일도 없다는 얼굴로 서로 길을 비켜주었지요. 동네 사람들은 그것이 오히려 더 재미있었습니다. 저 두 사람 언제쯤 결판이 나려나. 결판은 무슨 저러다 담장이 먼저 무너지겠소. 주막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담장 안의 두 안악은 그 웃음소리를 들었는지 몰랐는지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방망이를 들었습니다. 또다닥 톡, 둥두덕 쿵더. 밤이 깊어갔습니다. 20날이 넘어가면서 이 싸움에서 가장 먼저 탈이 난 것은 두 안악이 아니었습니다. 두 집의 남편들이었지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두 안악이 밤마다 다듬고 또 다듬다 보니 옷에 풀이 겹겹이 먹여지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 다듬은 것을 다시 다듬고 또 다듬고 옷감이 버틸 수 있는 한계까지 방망이질이 이어졌지요. 그 결과물을 매일 아침 남편들이 입어야 했습니다. 덕임네 남편 박서방이 처음 이상을 느낀 것은 바지를 입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바지통이 꼼짝을 안 했습니다. 임자, 이 바지가 왜 이러오? 덕임네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왜요? 무릎이 굽혀지질 않소. 바지가 너무 빳빳해서 다리를 구부릴 수가 없소. 덕임네가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지요. 살림꾼 남편 옷이 흐물거리면 난 부끄럽지요. 그냥 입으세요. 박서방은 그냥 입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걸음이었습니다. 무릎이 굽혀지지 않으니 다리를 앞으로 내디딜 수가 없었지요. 걷는다기보다 미끄러진다는 표현이 더 맞았습니다. 다리를 꼿꼿이 편 채로 사박사박 마당을 가로질렀지요. 마당을 쓸던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얘야, 다리를 왜 그리 뻗고 걷느냐? 어머니, 바지가 굽혀지지를 않아서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찾았습니다. 덕임아, 남편 바지를 왜 이리 다듬었느냐? 저러다 넘어지겠다. 덕임네가 방에서 나오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성을 다해 다듬었더니 윤기가 이렇게 잘 났습니다. 박서방 날이 옷이 고울해서 제일 반듯하다고 다들 하지 않겠습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지요. 그래, 반듯하긴 하구나. 시어머니가 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담장 위쪽 춘섭네 집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춘섭네 남편 이서방은 아침에 저고리를 입다가 이상한 것을 알아챘습니다. 소매가 굳어 있었지요. 팔을 넣어 앞으로 뻗으면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팔이 앞으로 뻗은 채로 멈춰버린 것이었습니다. 여보, 팔이 안 내려지요. 춘섭네가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디 봐요.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네요. 소매에 윤기가 잘 올랐어요. 윤기는 무슨 팔을 못 내리겠소. 못 내릴 정도면 잘 다듬어진 거지요. 춘섭네가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서방은 두 팔을 앞으로 뻗은 채 마당에 남겨졌지요. 그날 오후 두 남편이 동네 주막에서 마주쳤습니다. 박서방이 다리를 꼿꼿이 편채 사박사박 들어왔고 이서방은 두 팔을 앞으로 뻗은 채 들어왔지요. 두 사람이 마주 보았습니다. 박서방이 이서방을 보았습니다. 이서방이 박서방을 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자네도 당했는가? 자네도 당했구먼. 두 사람이 나란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박서방은 다리가 굽혀지지 않으니 서서 술을 마셔야 했고 이서방은 팔이 내려지지 않으니 뻗은 팔끝으로 안주를 집어 멀찍이서 입에 넣어야 했지요. 주모가 그 광경을 보다가 결국 배를 잡았습니다. 아이고, 자네들 집 안주인들이 밤마다 다듬이 춤을 추더니 남편들을 아주 석상으로 만들어 놓았구먼. 주모의 말에 주막 안 사람들이 다 웃었습니다. 박서방과 이서방은 웃지 않았습니다. 웃을 기분이 아니었지요. 박서방이 서서 술잔을 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 집 안주인한테도 좀 부드럽게 해달라고 해봤는가? 이서방이 앞으로 뻗은 팔로 술잔을 집으며 대답했습니다. 해봤지. 살림꾼 남편 옷이 흐물거리면 난 부끄럽다고 오히려 화를 내던 걸.
박서방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니, 우리 집 덕임네도 똑같은 말을 하던데. 두 사람이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짰나? 짰을 리가. 저 두 사람이 무슨 말을 맞추겠나. 그냥 둘 다 그런 거지. 이서방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기가 통했나 보지 뭐. 집으로 돌아온 두 남편은 각자 아내에게 다시 한번 사정을 해보았습니다. 박서방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임자, 내가 요즘 걸음을 제대로 못 걷소. 바지를 좀 부드럽게 다듬어주면 안 되겠소. 덕임내가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박서방 날이 고을 장터에 나가시면 사람들이 옷을 보고 집안 살림을 안다지 않습니까? 반듯한 남편 옷이 아내 솜씨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알겠는데 무릎이 굽혀지질. 장터 나가실 때 뻣뻣하면 더 위험 있어 보이지요. 박서방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담장 저쪽에서는 이서방이 춘섭네에게 사정을 하고 있었지요. 여보, 소매가 내려지질 않으니 일을 할 수가 없소. 지게를 질 수가 있어야지. 지게 질 때는 팔이 올라가 있는 게 더 편하지 않아요? 이서방이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소. 그래요? 며칠 더 입어보세요. 이서방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무렵 고을 장터에서는 이 두 남편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슬그머니 모여들었습니다. 박서방이 다리를 꼿꼿이 편채 사박사박 걸어오면 이서방이 두 팔을 앞으로 뻗은 채 만세를 부르듯 걸어오고, 두 사람이 나란히 장터를 걷는 날이면 구경꾼이 생겼지요. 저기 온다, 저기 와. 어쩜 저리 뻣뻣할꼬. 떡 장수 할머니가 손뼉을 탁 쳤습니다. 아이고, 저 두 양반 보게나. 한 명은 나무 인형이고 한 명은 허수아비구먼. 장터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두 남편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묵묵히 걸었습니다. 무릎을 굽히고 싶어도 굽혀지지 않았고 팔을 내리고 싶어도 내려지지 않았지요. 그날 저녁 두 남편은 주막에 다시 모여 앉았습니다. 박서방은 서서 이서방은 팔을 뻗은 채로. 이게 언제까지 가려나. 글쎄, 저 두 사람 중 누가 먼저 방망이를 내려놓겠나. 두 사람이 동시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막 처마 밖으로 초저녁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달이 지고 나면 오늘 밤도 담장 양쪽에서 방망이 소리가 시작될 터였지요. 또다닥 톡, 둥두덕 쿵더. 두 남편은 술잔을 들었습니다. 어차피 말려도 소용없다는 것을 두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을의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또의 어머니가 칠순을 맞는다는 것이었지요. 사또는 효성이 지극하기로 고을에서 소문난 양반이었습니다. 어머니 생신이 있는 해면 을의 잔치를 크게 열었는데 칠순은 예사 생신이 아니었지요. 이미 한양에서 귀한 명주 비단 수십 필이 내려오고 있다는 말이 돌았고, 그 비단으로 잔칫날 입을 옷을 지을 것이라는 말도 함께 돌았습니다. 장터 포목전 주인이 이서방에게 귀띔을 해준 것은 장이 서던 날이었습니다. 이서방 들었소. 사또 어르신 어머니 칠순 잔치에 한양 비단이 내려온다는 거. 이서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었소. 그게 어쨌다는 거요? 포목전 주인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 비단을 다듬을 사람을 구한다는 거요. 사또 나리가 고을 안에서 다듬이질 솜씨 좋은 안악을 찾고 있다는 얘기가 있소. 이서방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우물가에서, 다음 날 아침 장터 어귀에서, 빨래터에서 안악들의 입을 거쳐 소문이 퍼져나갔지요. 사또 나리가 비단 다듬을 안악을 구한다더라. 보통 비단이 아니라 한양 명주 비단이래요. 잘 다듬은 사람한테는 상도 내린다던데. 누가 뽑히려나. 고을에서 다듬이질 잘하기로는 춘섭네랑 덕임네 아니겠어요?
그 말이 담장 이쪽 저쪽에 동시에 닿았습니다. 덕임네는 부엌에서 저녁을 짓다가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손이 잠깐 멈추었지요. 그러더니 다시 움직였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그러나 귓속에서 소문이 맴돌았습니다. 춘섭네는 장독의 뚜껑을 덮다가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뚜껑을 덮은 손이 잠깐 멈추었지요. 그러더니 다시 움직였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그러나 입술이 아주 조금 당겨졌습니다. 사흘 뒤 관가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하인 하나가 덕임네 집 앞에 서서 안을 향해 불렀지요. 덕임네 계시오? 덕임네가 나왔습니다. 사또 나리께서 부르십니다. 덕임네가 치마를 여미고 관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관가 앞마당에 들어서니 춘섭네도 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쳤지요. 눈이 한 번 마주쳤다가 동시에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사또가 대청마루에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대들이 이 고을에서 다듬이질로 이름난 안악들이라 들었소. 마침 내 어머니 칠순잔치에 쓸 한양 명주비단이 내려왔는데 잔칫날까지 사흘 안에 다듬어야 하오. 비단이 귀한 것인 만큼 솜씨 있는 사람에게 맡기고 싶소. 사또가 잠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각각 10필씩 맡기겠소. 더 훌륭하게 다듬어오는 이에게 상을 내리리다. 비단이 두 묶음으로 나뉘어 두 안악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명주비단이었습니다. 손에 닿는 순간 서늘하고 매끄러운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지요. 빛이 은은했습니다. 살짝 기울이면 물결처럼 빛이 흘렀고 바로 세우면 달빛처럼 고요하게 빛났습니다. 덕임네가 비단을 안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이건 달랐습니다. 남편 바지나 저고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또 어머니 칠순잔치에 쓸 비단이었지요. 잘 다듬으면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을 최고의 다듬이 솜씨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춘섭네도 비단을 안았습니다. 손끝으로 감촉을 느끼며 눈을 가늘게 떴지요. 명주는 무명과 달랐습니다. 힘을 잘못 주면 결이 상하고 방망이 각도가 틀어지면 윤기 대신 흠집이 났지요. 20날 넘게 방망이를 잡아왔지만 이건 결이 다른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단을 아는 채 관가 문을 나섰습니다. 나란히 걸었지요. 그러나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갈리는 곳에서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공식적인 대결 무대가 열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집에서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덕임네는 안방에 비단을 펼쳐놓고 한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으로 결을 따라 쓸어보았지요. 비단결이 손바닥 아래에서 물처럼 흘렀습니다. 좋은 감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했지요. 너무 힘을 주면 결이 눌리고 너무 약하게 치면 윤기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덕임네는 방망이를 들었다가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숨을 한 번 고르고 손목을 한 번 돌리고 다시 들었지요. 타닥톡. 조심스러운 첫 박자였습니다. 평소보다 느리고 평소보다 힘이 덜 들어갔지요. 비단은 달랐습니다. 서두르면 안 됐습니다. 담장 너머 춘섭네도 비단을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비단의 결을 읽었지요. 명주는 결대로 다루어야 했습니다. 가로결과 세로결이 달리 반응하는 감이었지요. 춘섭네는 손가락 끝으로 비단 위를 가볍게 두드려 보았습니다. 그 감을 느끼고 방망이를 집어들었지요. 쿵덕. 첫 박자가 밤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두 집의 방망이 소리는 이제 예전과 달랐습니다. 빠르지 않았고 요란하지 않았지요. 비단을 다루는 소리는 무명을 다루는 것보다 더 조심스럽고 더 고요했습니다. 타닥톡 타닥톡, 쿵덕 쿵덕. 두 박자가 밤속에서 번갈아 울렸지요.
야경을 돌던 박서방이 그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좀 다르구먼. 조용하네. 새벽 2경이 지나고 3경이 되었습니다. 덕임네의 방망이 소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조심스럽던 박자가 점차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지요. 손목이 풀리고 어깨가 열리고 비단결을 따라가는 방망이질이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타닥톡 타닥톡 타다닥 톡톡. 좋았습니다. 비단이 방망이 아래에서 살아나는 것 같았지요. 덕임네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열필이었습니다. 아직 멀었지요. 4경이 되었습니다. 덕임네의 방망이 속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조금이었습니다. 박자가 약간 느려지는가 싶더니 이내 회복되었지요. 그런데 잠시 후 다시 느려졌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길게. 타다닥 톡타. 닥톡. 어깨였습니다. 사흘을 밤새워가며 다듬이를 해온 어깨가 오늘 밤 열피를 한꺼번에 맞닥뜨리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이었지요. 손목도 시려왔습니다. 손바닥이 방망이 자루에 쓸려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지요. 덕임네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타, 닥, 톡. 그러나 박자는 점점 더 느려졌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춘섭네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쿵덕을 치던 손이 잠시 멈추었지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타, 닥, 톡. 느려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힘이 빠진 것도 분명했지요. 춘섭네의 입술 끝이 올라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지요. 이겼다. 그런데 멈추어졌습니다. 손이 멈추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멈추어진 것이었지요. 춘섭네는 어두운 방 안에 앉아 담장 너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타, 닥, 톡. 느리고 힘없는 소리였습니다. 지쳐가는 소리였지요. 그 소리를 들으니 묘하게 가슴 한켠이 불편해졌습니다. 이겼다 싶은 기분이 들어야 할 텐데 어쩐지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저 소리는 포기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지쳐가면서도 멈추지 않는 소리였지요. 어깨가 빠질 것 같으면서도 방망이를 내려놓지 않는 버티는 소리였습니다. 춘섭네는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20알 넘게 방망이를 잡아온 손이었지요.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덕임네의 손도 지금쯤 저렇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댁이 별것이냐고 아직 멀었다고 생각해왔는데 저렇게 버티는 것을 보니 별것이긴 했습니다. 춘섭네가 방망이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힘을 과시하는 소리도 아니었지요. 쿵덕 쿵덕. 느리고 일정하고 묵직했습니다. 흔들림 없는 박자였지요. 지치지 않은 사람이 지쳐가는 사람에게 내미는 손잡이 같은 박자였습니다. 담장 이쪽에서 덕임네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손이 멈추었지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쿵덕 쿵덕. 조롱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속도를 자랑하는 소리도 아니었지요. 그것은 이 장단에 맞추어 쉬엄쉬엄 오라고 말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박자 하나를 던져주며 여기 잡아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요. 덕임네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콧날이 맹맹해졌지요. 덕임네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방망이를 다시 들었습니다. 춘섭네가 쳐주는 장단에 귀를 기울이며 그 박자에 맞추어 천천히 내리쳤지요. 타닥톡, 쿵덕, 타닥톡, 쿵덕. 두 박자가 어긋나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이쪽이 치면 저쪽이 받고 저쪽이 치면 이쪽이 이었지요. 자랑하는 소리도 아니었고
겨루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같은 일을 하는 두 사람이 밤을 함께 건너가는 소리였지요. 두 안악은 서로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담장을 사이에 두고 오직 소리로만 이어져 있었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깨가 무거워질 때면 상대의 박자가 잡아주었고 손목이 시려울 때면 상대의 장단이 끌어주었지요. 새벽 딸기 울었습니다. 두 집의 방망이 소리가 거의 동시에 멈추었습니다. 밤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열필의 비단이 두 안방에서 나란히 다듬어져 있었지요. 담장 너머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덕임네는 알 수 있었습니다. 춘섭네도 지금 방망이를 내려놓고 앉아 숨을 고르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둘 다 해낸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안악은 비단을 안고 관가로 향했습니다. 덕임네가 먼저 나섰습니다. 비단을 곱게 보자기에 싸서 두 손으로 받쳐 들었지요. 밤새 다듬은 탓에 손바닥이 얼얼했습니다. 어깨도 무거웠지요. 그러나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관가 앞마당에 들어서니 춘섭네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역시 보자기를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있었지요. 두 사람이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젯밤 일이 눈빛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섰지요. 잣도가 나왔습니다. 두 보자기를 차례로 받아 펼쳐보았지요. 비단이 아침 햇살 아래 펼쳐졌습니다. 덕임네 것도 춘섭네 것도 은은한 광택이 물결처럼 흘렀습니다. 구김 하나 없이 결 하나 상하지 않고 부드럽고 고르게 다듬어진 비단이었지요. 잣도가 한쪽을 보고 다른 쪽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쪽을 보고 다시 다른 쪽을 보았지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우열을 가릴 수 없소. 잣도가 말을 이었습니다. 둘 다 훌륭하오. 비단결이 살아있고 윤기가 고르고 어느 쪽 하나 흠을 찾을 수가 없소. 이런 솜씨라면 한양 비단집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겠소. 잣도가 하인을 불렀습니다. 두 안악에게 각각 상이 내려졌습니다. 명주 두 필씩에 엽전 꾸러미가 하나씩이었지요. 덕임네가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춘섭네도 두 손으로 받았지요. 수고했소. 잣도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 두 안악만 남았습니다. 각자 상을 받아 든 채 나란히 서 있었지요. 아침 햇살이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참새 소리가 들렸지요. 덕임네가 손에 든 엽전 꾸러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춘섭네도 손에 든 엽전 꾸러미를 내려다보았지요.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관가 문을 나서는데 문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박서방과 이서방이었습니다. 두 남편이 아내들을 마중 나온 것이었지요. 박서방은 여전히 다리를 꼿꼿이 편 채였고 이서방은 여전히 두 팔을 앞으로 뻗은 채였습니다.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어젯밤보다 더 우스꽝스러웠지요. 날이 서늘해졌는지 박서방은 뻣뻣한 다리로 발을 동동 구르려다 실패하고 있었고 이서방은 뻗은 팔로 파리를 쫓으려다 도리어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덕임네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춘섭네도 그 모습을 보았지요. 두 안악이 동시에 이번엔 피식이 아니라 제대로 웃음이 터졌습니다. 덕임네가 손으로 입을 가렸지만 소용이 없었고 춘섭네는 허리를 구부리며 웃었지요. 박서방과 이서방이 멀뚱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왜 웃기지? 글쎄, 두 남편이 영문을 모른 채 서 있는 사이 두 안악의 웃음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한바탕 웃고 나서 춘섭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덕임네의 손을 슬쩍 잡았지요. 덕임네, 어젯밤에 고생 많았네. 덕임네가 춘섭네를 보았습니다. 춘섭네의 눈가에
밤새 다듬이질을 한 사람의 피로가 역력했지요. 그러나 눈빛은 맑았습니다. 형님이 장단을 맞춰주지 않으셨으면 저 혼자 끝까지 못했을 거예요. 춘섭네가 손을 한 번 꼭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나도 자네 박자가 있으니까 끝까지 간 거지. 혼자였으면 나도 중간에 손목 핑계 댔을 거야. 두 사람이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20날 넘게 담장을 사이에 두고 겨루어온 두 사람이었지요. 그 시간이 어느새 다른 무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춘섭네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덕임네, 오늘 낮에 시간 있는가? 우리 집 남편들 옷 풀기는 아직 아깝고 저 뻣뻣한 인간들은 마당에 세워두고 우리 둘이 주막 가서 시원한 동동주나 한 사발 하세나. 덕임네의 눈이 반달이 되었습니다. 좋지요, 형님. 오늘은 형님 장단에 맞춰서 기분 좋게 들이켜겠습니다. 두 안악이 나란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에서 박서방이 불렀습니다. 임자, 나는 어쩌? 덕임네가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지요. 마당에 계세요. 바람 쐬면 옷 풀리는데 좋대요. 이서방도 불렀습니다. 여보, 나도 목이 마른데. 춘섭네도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팔 뻗은 채로 우물 두레박 당기면 되잖아요. 딱 맞겠네요. 두 남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두 안악의 웃음소리가 골목으로 멀어져 갔지요. 주막 평상이었습니다. 두 안악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주모가 동동주 두 사발을 내왔지요. 하얀 막걸리 위에 동동바발이 떠 있었습니다. 술잔에서 시원한 기운이 올라왔지요. 덕임네가 사발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지요. 시원했습니다. 밤새 달아올랐던 몸속이 한꺼번에 가라앉는 것 같았지요. 어깨의 무게도 손목의 얼얼함도 동동주 한 모금에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 응. 처음에 우물가에서 옷깃 얘기 꺼낸 거 제가 먼저였지요? 춘섭네가 사발을 들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랬지. 죄송했어요. 뭘. 나도 지지 않으려고 밤마다 일어났으니 피장파장이지. 두 사람이 나란히 사발을 기울였습니다. 동동주가 목을 넘어갔습니다. 시원하고 달큰하고 어젯밤의 피로가 그 안에 녹아드는 것 같았지요. 평상 위에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선가 달구는 소리도 들렸지요. 낮 햇살이 평상 위로 길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춘섭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덕임네, 솔직히 말하면 어젯밤에 자네 박자가 느려지는 거 듣고 속으로 이겼다 했어. 덕임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그거. 춘섭네가 덕임네를 보았습니다. 알면서도 계속 쳤나. 그러니까 형님이 장단 내려주셨잖아요. 춘섭네가 잠시 덕임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사발을 들었지요. 이거 한 사발 더 시킬까? 덕임네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님이 내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주모가 두 사발을 더 내왔습니다. 그날 낮 주막 평상에는 두 안악의 웃음소리가 오래 머물렀습니다. 동동주가 한 사발, 두 사발 오가는 사이 이야기도 오갔습니다. 처음엔 비단 얘기였다가 남편들 얘기가 되었다가 시어머니 얘기가 되었다가 어느새 처음 시집 오던 날 얘기까지 흘러갔지요. 춘섭네가 무슨 말을 하면 덕임네가 무릎을 치고 덕임네가 무슨 말을 하면 춘섭네가 배를 잡았습니다. 담장 너머 두 집 마당에서는 박서방과 이서방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꼿꼿한 다리로 이서방은 뻗은 팔로 허수아비 둘이 나란히 마당을 지키고 있었지요. 가끔 바람이 불어오면 이서방의 뻗은 팔이 펄럭거렸습니다. 여보는 언제 오려나? 글쎄, 동동주 두 사발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두 남편이 마당에 나란히 서서
아내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해가 기울도록 두 안악은 돌아오지 않았지요.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두 안악이 돌아왔습니다. 볼이 발그스름했습니다. 걸음이 살짝 흔들렸지요. 그러나 눈은 맑았습니다. 박서방이 덕임네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마신 거요? 덕임네가 대답했습니다. 적당히요. 적당히가 몇 사발이요? 박서방 나리가 알 필요 없지요. 덕임네가 사뿐사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담장 위쪽에서는 춘섭네가 이서방 앞을 지나치고 있었지요. 여보, 나 목말랐소. 마당에서 두레박 당기셨잖아요. 그건 물이잖소. 물이 더 좋지요. 내일 또 다듬이질 해야 하는데. 또 하오? 춘섭네가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이번엔 형님이랑 같이요. 이서방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덕임네랑 같이요? 응. 밤에 하면 더 잘 돼요. 이서방이 멍하니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박서방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이서방 들었소? 들었소. 자네도 들었소? 우리는 어쩌오? 두 남편이 담장을 사이에 두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두 집에서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방망이 소리가 시작되었지요. 타닥톡, 쿵덕.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빠르지 않았고 요란하지 않았지요. 겨루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쪽이 치면 저쪽이 받고 저쪽이 치면 이쪽이 이었지요. 두 박자가 담장을 넘어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야경을 돌던 박서방이 그 골목을 지나쳤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지요. 타닥쿵 타닥쿵.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오늘은 왜 이리 조용하지? 싸우던 거 끝났나? 한참을 듣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싸우는 소리가 아니구먼. 이거 합주네, 합주. 방망이 소리는 깊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빳빳한 옷깃 하나에서 시작된 오기의 소리는 어느새 담장을 허물고 하나의 장단이 되어 마을 밤 공기를 조용히 채우고 있었지요. 밤마다 담장을 넘나들던 시끄러운 방망이 소리는 사실 서로를 가장 잘 아는 두 사람이 소리 없이 나누던 위로의 장단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같은 무게의 살림을 짊어진 안악길이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밤새 서로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들려드린 두 이야기는 모두 소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는 꼬장꼬장한 훈장님의 글 읽는 소리에 슬그머니 얹힌 가야금 장단이었고, 또 하나는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밤마다 맞부딪힌 두 안악의 다듬이 방망이 소리였지요. 처음에는 그 소리들이 서로를 거슬리게 했습니다. 글 읽는 소리는 가야금 소리를 못마땅해 했고, 빠른 방망이 소리는 묵직한 방망이 소리를 이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면 사람 사는 일이 꼭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소리라 해서 모두 다투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 처음엔 귀에 거슬리던 소리도 어느 순간 한마당에 장단이 되기도 하지요. 강 훈장은 끝내 가야금 소리를 완전히 이기지 못했고, 창대의 흥도 아버지의 글소리를 완전히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덕임네와 춘섭네도 서로의 방망이질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그 소리들은 서로를 조금씩 바꾸었습니다. 엄하기만 하던 들소리에는 장단이 붙었고, 자존심으로만 두드리던 방망이 소리에는 웃음이 섞였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 방식만 옳다고 고집할 때는 담장이 높아지지만, 저 사람의 소리에도 나름의 박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조금은 웃으며 물러설 자리가 생깁니다. 살다 보면 우리 곁에도 마음에 거슬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잔소리일 수도 있고, 서툰 표현일 수도 있고, 괜한 자존심 때문에 더 세게 두드려지는 말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미움만 있는 것은 아닐 때가 많습니다.
걱정이 서툴게 나오기도 하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괜히 큰 소리로 나오기도 하고, 고맙다는 말을 못해서 퉁명스러운 행동으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가 작은 웃음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글소리와 가야금 소리처럼, 또다닥 소리와 쿵덕 소리처럼 서로 다른 마음들이 한데 섞여도 결국 사람 사는 마당은 그렇게 굴러간다는 것. 조금 시끄럽고, 조금 우습고, 가끔은 참 피곤해도 그 안에 정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또 내일 같은 마당에서 마주 앉을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